창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자개암 위로 하얀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외동딸 수진이가 시집을 갑니다.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거실 안쪽까지 흘러들어와 있었습니다. 나 순자는 허리를 펴고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62의 나이가 되니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금방 뻐근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30살 젊은 신부였던 그때처럼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 딸아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신의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 민호는 참 좋은 청년입니다. 다정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합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거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창고 문을 살짝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갈게. 옛날 물건 좀 정리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아니야, 괜찮단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고요함이 창고를 감쌌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장난감 상자, 남편 철수가 젊었을 때 입던 낡은 작업복,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들, 모두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자리,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나 있던 작은 함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상자들과 달리 그것은 유난히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함은 한때는 아름다웠을 나뭇결이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함 위에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바랜 자주색 보자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보자기였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모서리가 다해진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 수업 기록부.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쥐어주셨던 공책이었습니다. 순자야, 이 노트에 매일 하나씩이라도 배운 것을 적어두렴. 그것이 너의 힘이 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4월 5일. 시집 온 지 사흘째. 빛바랜 잉크로 정갈하게 적힌 고등어 조림 레시피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스럽게 적어 놓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생강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시피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간이 맞지 않다고 혼났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다. 보고 싶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감자조림, 된장찌개, 계란말이. 하나하나 레시피가 적혀 있었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어린 신부였던 내가 삼켰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 요리는 친정 음식 맛이 난다고 하셨다. 입맛이 다르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시누이가 놀러 왔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우리 엄마 것보다 맛없네라고 했다. 억울했지만 웃었다. 철수는 아무 말이 없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먹을 뿐이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30년 전 어린 신부였던 내가 보였습니다. 21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왔다는 이유로, 친정에서 배운 요리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작아져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94년 10월 12일. 임신한 것 같다. 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기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나 같은 사람이 엄마가 되어도 되는 걸까? 시어머니처럼 무섭지 않은, 친정 어머니처럼 따뜻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딸이라면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꼭.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약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서 토하고 물로 얼굴을 씻고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3월 3일. 수진이가 태어났다. 딸이다. 건강한 딸.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아니라서 아쉽다고 하셨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기쁘다. 딸이어서 다행이다. 이 아이만큼은 며느리로 들어가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키우겠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다짐을 나는 지켰습니다. 수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시켜줬습니다. 피아노, 수영, 영어. 내가 어렸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시켜줬습니다. 대학도 가고 싶은 곳으로 보냈습니다. 딸은 시집 갈 거니까 대학까지 보낼 필요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나는 꿋꿋이 수진이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저녁 식당 설거지. 남편도 몰랐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9년 3월 2일.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가방과 필통을 사줬다. 수진이가 너무 좋아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 피곤함이 다 사라졌다. 2005년 3월 2일.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요즘 사춘기인지 말이 없다. 걱정이다. 하지만 나를 닮아 속으로 사귀는 아이가 아니길 바란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2008년 2월 15일.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시어머니께서 돈 낭비라고 하셨지만 나는 기쁘다. 수진이의 꿈을 응원한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른 인생을 살 거다. 일기장 중간쯤 눈물 자국에 번져 흐릿해진 문장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만 찻잔을 든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 5월 5일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나 같은 며느리였을 것이다.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온 것뿐.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시대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뿐. 딸아, 너는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바람이다. 창고 안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저 멀리서 수진이와 남편 철수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설거지하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작은 웃음소리. 나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일기를 수진이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그것을 알면 딸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미안해 할까요? 아니면 엄마를 불쌍하게 여길까요? 아니,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진이가 짐을 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고통이 지금의 수진이의 행복에 그림자를 들이우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기 속에는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행복을 위해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나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창고 문틈으로 석양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30일. 그것은 바로 며칠 전 내가 쓴 글이었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좋은 청년이다. 수진이를 아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진다. 안심이 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딸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이런 것인가. 기쁘면서도 슬프고 축하하면서도 아쉽다. 이 일기를 수진이에게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다. 나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기 속에 담긴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희망도, 그리고 딸을 향한 깊은 응원도 담겨 있습니다. 창고 밖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녁 다 됐어요. 응, 지금 갈게.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다시 함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함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와 함께 나는 수진이의 결혼식까지 일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잘 견뎠어. 그리고 봐,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자랐잖아.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느새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994년 4월 2일, 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볕이 좋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왔고 친정집 마당에는 개나리가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살 어린 나이에 원삼을 겹겹이 차려입고
준비를 하던 나는 화려한 옷의 무게보다 앞으로 펼쳐질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져 숨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순자야, 울면 화장 지워진다. 친정어머니가 내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랬겠지요. 어머니, 괜찮아. 철수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소중히 여길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가는 딸,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어머니는 웃으며 나를 격려하셨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어머니가 자주색 보자기에 싼 작은 공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안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적어뒀어. 요리법도 있고 시댁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단다. 그리고 힘들 때는 여기에 내 마음을 적어.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적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단다. 나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친정집에서의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댁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신부 차에서 내려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거운 한복 때문이기도 했지만 떨리는 다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시어머니께서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엄한 표정이셨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인사드려라. 철수의 속삭임에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다. 친정 생각은 접어라. 여기가 내 집이고 우리가 내 가족이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따뜻한 환영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순자라는 이름을, 친정에서 자라온 나의 모든 것을 지우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방에서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철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어 버렸고 나는 어둠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낯선 부엌,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눈을 뜨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시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침 6시 정각에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간이 왜 이래? 어제도 말했잖아. 우리 집은 간을 약하게 한다고. 죄송합니다. 사과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예,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하듯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마루는 그렇게 닦는 게 아니야. 다시 해. 이 청소 상태로는 부족해. 구석구석 다시 닦아. 나는 매번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했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일하느라 바빴고 친정에 전화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주신 공책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가 적어주신 것들을 따라 쓰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간 맞추는 법, 손님 접대하는 법, 계절마다 먹는 음식들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사랑받는 며느리, 칭찬받는 아내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철수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일기장의 공백은 점점 다른 내용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4월 10일 시집 온 지 일주일째. 오늘은 된장찌개가 짜다며 시어머니께서 국물을 다 쏟아버리셨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을 닦으며 나는 울음을 삼켰다. 친정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는데 이 집 입맛은 다르다. 어떻게 해야 할까? 1994년 4월 15일 신우이가 놀러 왔다. 나보다 1살 어린데 말투가 무섭다. 세댁, 이것도 못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하는데? 계속 비교당하는 기분이다. 견디기 힘들다. 1994년 4월 22일 철수에게 힘들다고 말했다. 차마 엄마도 처음에는 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실망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인가 보다. 이런 문장들이 레시피 사이사이에 곰팡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나의 일기는 요리책에서 슬픔의 기록으로 변해갔습니다. 1994년 5월 1일 친정에 전화를 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시집와서 친정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울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1994년 6월 3일 오늘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 고등어 조림이 맛있다고. 시어머니께서 이제 좀 우리 집 맛이 나는구나 라고 하셨다.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나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2달이, 반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이 집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을 알게 되었고, 이 집의 방식을 배웠고, 며느리로서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친정집에서 밝게 웃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1994년 9월 15일 오늘 친정어머니가 찾아오셨다. 6개월 만이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거칠어진 손, 야윈 얼굴. 어머니가 우셨다. 나도 같이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시어머니께서 보고 계셨으니까.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순자야, 힘들지? 나는 괜찮아요. 행복해요라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나는 절대로 나의 딸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만약 딸을 낳는다면 그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그 다짐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온 힘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수진이에게 그토록 공부를 강조했는지, 왜 내가 수진이에게 내 목소리를 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라고 계속 말했는지, 왜 내가 수진이에게 요리보다는 영어를, 집안일보다는 책 읽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든 것이 이 일기장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낡은 일기장 속에 갇혀버린 나의 20대가 너무나도 시리고 아파서 수진이 많은 그 추운 방에서 홀로 울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모릅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준비한 아침밥 뒤에 숨겨진 눈물을, 엄마가 활짝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할 때마다 삼켰던 한숨을,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할 때마다 담았던 간절함을, 그리고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수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30년 전 추운 낯선 집 화장실에서 홀로 울던 21살 신부가 꿈꾸던 미래였으니까요. 창고 밖에서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통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순자. 내가 견뎌낸 30년이 헛되지 않았어. 내 딸은 웃고 있잖아. 일기장을 천천히 덮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너는 알까? 엄마가 왜 그토록 내가 독립적인 여성이 되길 바랐는지, 왜 너에게 요리보다는 공부를, 순종보다는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먼저 가르치려 애썼는지 말이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수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 자체로 답이었으니까요. 일기장을 넘기다가 나는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1995년 3월 3일. 수진이가 태어났다. 그 아래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페이지와 달리 이 페이지의 글씨는 흔들리고 번져 있었습니다. 출산 후 며칠 동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벅차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쓴 글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태어난 날은 예년보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추운 겨울날이었단다. 아니, 정확히는 겨울의 끝자락, 이른 봄이 막 시작되려던 때였지. 하지만 그날따라 하늘은 마치 계절을 되돌리려는 듯 하얀 눈을 쏟아냈어. 진통이 시작된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배가 조이는 듯한 통증에 나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철수를 깨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벌써? 시어머니께서 문을 여시며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예정일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잖아. 괜한 호들갑은 아니고? 아니요, 진통이. 아파요. 처세는 다 그래. 진짜 진통이 오려면 아직 멀었을 거야. 일단 들어가서 누워 있어. 하지만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철수가 깨어나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불렀고 그제야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오는데 어쩌나. 차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걱정은 내 고통보다 눈 때문이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를 조심조심 운전하는 철수의 옆에서 나는 이를 악물고 진통을 견뎠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철수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자궁이 많이 열렸네요. 곧 나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작고 붉은 생명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작고 주름진 붉은 얼굴, 꽉 쥐어진 작은 주먹, 그리고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입.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 내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무게에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 안녕, 내 딸.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시어머니와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딸이라니, 아쉽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했습니다. 딸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이는 며느리로 들어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이어서 기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딸이 너무 예뻐서요. 철수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이쁘네. 우리 딸.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퇴원 후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삭풍을 막으려 신문지를 덧대던 그 좁은 방에서 나는 너를 돌보기 시작했어.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출산 3일 만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었으니 일어나서 밥이나 해. 손님들이 오실 텐데 누가 준비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는 일어났습니다. 아기는 방에 누워 있고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딸이라며? 아쉽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며느리 고생이 많겠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는 작은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 나는 내 옆에 누워 내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95년 3월 5일 수진이와 함께한 첫날 밤. 내 이름 순자는 이제 죽어도 좋다. 나는 오늘부터 오직 너의 엄마로만 살겠다. 그때부터였을 거야.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꾸중도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도 더 이상 예전만큼 아프지 않게 된 것이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웃어주었으니까, 내가 내 품에서 잠들어 주었으니까. 육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도 끊임없이 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 먹으면서도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을 너를 생각하면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단다. 시어머니께서 내가 만든 음식을 쏟아버리셔도 방에 돌아와 내 얼굴을 보면 위로가 되었어. 철수가 술에 취해 돌아와 짜증을 내도 내가 내 품에서 잠들면 모든 것이 괜찮아졌어. 너는 나의 고단한 삶 속에 떨어진 유일한 별빛이었으니까. 하지만 일기장 속에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 1995년 6월 20일. 수진이가 열이 났다. 38도가 넘는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조상님 제사 준비가 먼저라고 하신다. 해열제를 사러 나갈 틈도 주지 않는다. 아기가 우는데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야 한다. 이 집이 때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진다. 그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이 너무 깊게 배어 종이가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렸더구나. 그날 밤 제사가 끝나고 나서야 나는 너를 안고 병원에 달려갔어.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감기예요. 약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나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너를 꼭 안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내 딸에게는 결코 이 차가운 부엌 바닥을 물려주지 않겠다. 내 딸의 손에는 물말을 날 없는 행주 대신 세상을 자유롭게 그려나갈 펜을 쥐어주겠다. 내가 자라면서 나는 그 다짐을 실천하기 시작했어. 다른 엄마들은 딸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집안일을 가르칠 때 나는 너에게 책을 읽어주었어. 다른 엄마들은 딸에게 얌전히 해라, 말대꾸하지 말아라고 가르칠 때 나는 너에게 내 생각을 말해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어. 시어머니께서 딸애한테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느냐고 하실 때마다 나는 요즘은 시대가 다릅니다라고 대답했어. 사실은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었어. 나는 너를 나와 다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야. 당당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으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으로 1998년 3월 2일 수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다. 선생님께서 수진이는 자기 의견을 정확히 말하는 아이라고 하셨다. 기뻤다. 내가 바라던 대로 잘하고 있구나. 2001년 3월 2일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여자아이들은 분홍색 가방을 좋아하는데 수진이는 파란색을 골랐다. 파란색이 더 예뻐요. 당당하게 말하는 수진이가 대견했다. 2005년 3월 2일 수진이가 엄마는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야? 라며 투정을 부렸다. 속상했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내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나는 이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남몰래 울음을 삼켰단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였거든.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시어머니께서 딸애를 대학까지 보내는 게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시집갈 텐데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몰래 새벽 일을 시작했다.
신문 배달, 식당 설거지.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수진이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는 혼자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가 해냈구나. 내 딸을 나와 다른 길로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그 페이지에도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오래 걸리네요. 아, 지금 갈게. 나는 일기장을 보자기에 싸서 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함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좁고 추운 방에서 너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마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의 기적이었어. 추운 겨울, 눈 내리던 그날, 내 삶에 찾아온 기적. 너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었어. 너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었어. 너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것이 엄마의 가장 큰 바람이란다. 함을 들고 일어서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시간은 고장난 시계 바늘처럼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뒤돌아보면 성큼 저만치 달아나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를 지나 교복 소매가 짧아질 만큼 자라는 동안 나의 세상은 오직 부엌과 세탁실, 그리고 시장통의 작은 반찬 가게 사이만을 맴돌았단다. 그 무렵 내 일기장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부쩍 많아졌더구나. 오늘은 반찬 가게에서 남은 떨이 채소들을 얻어왔다. 이것으로 일주일을 버티면 수진이의 새 참고서를 살 수 있겠지. 무릎이 시리고 팔목이 저려오지만 딸아이의 성적표를 보면 씻은 듯이 낫는다. 그런 문장들 말이야. 사실 나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걸 너는 알까? 결혼 전에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단다. 하얀 종이 위에 꽃을 그리고 나비를 그릴 때면 내가 꼭 그 나비가 되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지. 하지만 시집을 오고 너를 낳으면서 나의 붓은 행주가 되었고 나의 도화지는 기름때 묻은 가스레인지 주변이 되었단다. 한 번은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당황해서 엄마 꿈은 우리 수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라고 얼버무렸어. 그게 정답인 줄 알았거든. 하지만 그날 밤 일기장에 나는 이렇게 적었단다. 오늘 수진이가 내 꿈을 물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나의 꿈은 이미 오래전 먼지 속에 파묻혔는데 아이는 내게서 무엇을 본 걸까? 수진아, 엄마는 내가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기 전에 수진이라는 내 이름 석자로 당당히 빛나길 바랐어. 내가 입던 낡은 앞치마의 얼룩들이 내 인생에는 단 한 방울도 튀지 않기를 매일 밤 부르튼 손에 크림을 바르며 기도했단다. 내가 5살 때였지. 유치원에서 돌아온 내가 내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엄마, 나도 엄마처럼 예쁜 그림 그리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부엌 선반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크레파스 한 통을 꺼냈단다. 그 크레파스들은 내가 20살 때 아껴 모은 용돈으로 산 것이었어. 한 자루 한 자루가
내 꿈의 조각들이었지.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 너는 빨간색으로 사과를 그렸고 나는 파란색으로 하늘을 그렸단다. 내 옆에 앉아 오랜만에 색연필을 손에 쥐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 20년 만에 다시 만진 그 감촉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는지를 일깨워 주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그때 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엄마는 수진이랑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래라고 대답했단다. 거짓말은 아니었어. 정말로 행복했으니까. 다만 그 행복 속에는 쓸쓸함도 함께 섞여 있었을 뿐이지. 새벽 4시면 일어나 아침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시장에 나가 그날그날의 장을 봤어. 동네 아주머니들은 내게 참 부지런도 하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저 쫓기고 있었던 거란다. 내 학비, 학원비, 참고서가, 그리고 언젠가는 대학 등록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 등 뒤에서 채찍질을 했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진로 상담 주간이 있었지. 너는 집에 돌아와 엄마,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적어오래. 엄마 직업이 뭐야? 라고 물었어. 나는 한참을 말없이 너를 바라보다가 주부라고 답했단다. 그게 내 직업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 주부라는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노동과 헌신과 눈물과 포기가 담겨 있는지 이 아이는 알까?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 손들이 월급 명세서도 없이 일하는 이 노동이 과연 직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내게 그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어. 엄마의 서러움이 딸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학교에 간 낮 시간,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단다. 저 멀리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 번쯤은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지. 어느 여름날이었어. 내가 친구들과 여름 캠프를 가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스케치북을 꺼냈단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젊은 날의 나와 마주치는 것 같았어. 20살에 나는 꽃을 그렸고 25에 나는 바다를 그렸고 30살에 나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구나. 그날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붓을 들었어.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20살처럼 설렜단다. 하얀 캔버스 앞에 서니 모든 게 새로웠어.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나는 내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지. 웃고 있는 내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 행복해서, 그리고 동시에 슬퍼서. 며칠 후 내가 캠프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 그림을 내게 보여주었단다. 엄마가 그렸어? 라며 놀라는 내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말. 엄마, 정말 잘 그리시네요. 왜 이제야 보여주세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 수진아, 엄마가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란다. 나는 내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접어두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접어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나는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 오늘 수진이가 교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았다. 씩씩하고 당당했다. 이 아이만큼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길,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길. 그것이 내가 낡은 앞치마를 입고 부엌을 지킨 이유다. 어느 날 밤 너는 내게 물었지. 엄마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단다. 다시 태어나도 수진이 엄마가 되고 싶어. 다만 이번에는 그림도 그리는 엄마가 되면 좋겠구나. 그 말에 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엄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림 그리세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단다. 내 딸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수진아, 엄마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는 내 어릴 적 사진들이 들어있어.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단다. 내가 포기한 것들보다 내가 얻은 것이 훨씬 더 크고 소중하다고. 내가 바로 그 증거란다. 세월이 흘러 이제 내 머리칼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20살의 그 소녀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단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 할머니는 평생 낡은 앞치마를 입고 사셨지만 그 앞치마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가장 아름다운 꿈이 담겨 있었단다라고. 내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오늘도 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선단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이 앞치마가 내 꿈을 가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키워온 증거라는 것을. 그 꿈의 이름은 바로 수진이란다. 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지. 너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리고 싶어 했고, 나는 내가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기를 바랐단다. 그때의 너에게 나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집불통인, 이해할 수 없는 엄마였을 거야. 일기장 50페이지쯤에는 그 무렵의 날카로운 감정들이 서툴게 적혀 있더구나. 오늘 수진이와 크게 다퉜다. 아이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그 말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래, 나도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서 이러는 건데 너는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그날 밤 나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차를 마시며 한참을 울었단다. 내가 던진 그 말이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일 거야. 너만은 나처럼 부엌대기로 살지 않길 바랐던 내 간절함이 정작 너에게는 숨막히는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 수진아, 그때의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공부해라, 조심해라라는 말을 더 많이 했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시집와서 나에게 사랑은 오직 지켜내는 것뿐이었거든. 내가 나를 미워하며 방문을 걸어 잠글 때마다 나는 이 낡은 일기장을 펼쳐 내가 어릴 적 그려준 비뚤비뚤한 그림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단다. 너만은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면 내가 나쁜 엄마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어. 기억나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노래방에 있다가 온 날.
나는 현관에서 새벽 1시까지 너를 기다렸지.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왔을 때 나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몇 시야? 라고 소리쳤어. 너는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래요? 라며 소리쳤고 우리는 또다시 차가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지.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수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나를 볼 때마다 경계하는 눈빛이다. 내가 이 아이에게 감옥의 간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이 위험한 세상에서 너를 지키는 방법을 나는 이것밖에 모른다. 사실은 말이야, 수진아. 엄마도 너처럼 18살이었을 때가 있었단다. 친구들과 떠들고 웃으며 걷고 싶었고, 좋아하는 남자의 이야기로 밤을 새우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내 할머니는 그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지. 여자애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못 쓴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어. 그래서 나는 다짐했단다. 내 딸에게만은 조금 다른 엄마가 되어주리라고. 하지만 막상 너를 키우다 보니 할머니의 그 말들이 내 입에서 자꾸만 튀어나왔어. 무서웠거든. 내가 다칠까봐,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내 말은 더 날카로워졌고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지. 어느 날 밤 내가 잠든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어. 내 책상 위에는 반쯤 쓴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엄마는 날 믿어주지 않는다. 난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애가 아닌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한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너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위험한 세상이 두려웠을 뿐인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서툴게만 전해졌을까?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단다. 수진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해라는 말도 사랑해라는 말도 내 입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대신 또 공부는 했니? 밥은 먹었니? 라는 말만 반복하겠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니까. 수진아, 엄마와 딸 사이의 전쟁은 정말 이상한 거란다. 서로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상처를 주게 되니까. 내가 방문을 쾅 닫을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쾅 닫혔고 내가 나를 외면할 때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뒤돌아서곤 했어. 하지만 말이야, 그 소리 없는 전쟁 속에서도 엄마는 매일 밤 내 방불이 꺼지는 걸 확인하고 잠들었단다. 내가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엄마는 내가 편안히 잠들기를 매일 밤 기도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 언젠가 내가 이해해 주길 바라. 엄마의 그 모든 간섭과 잔소리가 사실은 서툰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해 쏘아붙였던 그 차가운 말들 속에서도 엄마는 자유를 갈망하는 내 작은 날개짓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어느덧 내가 대학에 합격해 서울로 떠나던 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이 이렇게나 넓다는 걸 깨달았단다. 내가 떠난 방에는 아직 내 향기가 남아있는데 너의 웃음소리만 쏙 빠져나간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내 침대에 앉아 있었지.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 이제는 요리 레시피를 적을 공간조차 부족해져서
일기장의 뒷부분은 온통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단다. 수진이가 오늘 집을 떠났다. 기차역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의 모습이 어릴 적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처럼 위태로워 보여서 자꾸만 눈물이 났다. 가서 밥은 잘 챙겨 먹을지, 낯선 곳에서 잠은 잘 잘지. 이제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가 떠난 후 남편과 둘만 남은 식탁은 너무나 고요했어. 평생 시어머니와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나도 혼자 좀 편히 쉬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건만 막상 혼자가 된 부엌은 쓸쓸하다 못해 시리기까지 하더구나. 그때 알았단다. 내가 그 고된 시집살이와 노동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너의 목소리라는 밧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야. 일기장 속에는 내가 차마 너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몇 장이나 끼워져 있어. 딸아, 혹시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거든 언제든 돌아오렴. 엄마가 있는 이 부엌은 항상 따뜻한 국물을 끓여두고 너를 기다릴 테니. 하지만 나는 끝내 그 편지를 붙이지 못했어. 내가 겨우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는데 나의 외로움이 너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될까봐 두려웠거든. 첫 주말 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를 기억하니?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라는 내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나는 그저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지? 라고만 물었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보고 싶다. 목소리라도 들으니 좋구나였는데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내 방으로 갔어. 내가 두고 간 교복이 아직 옷장에 걸려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내가 쓰던 연필들이 그대로 있었지. 나는 그 연필 한 자루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단다. 이 연필로 내가 얼마나 많은 꿈을 적었을까.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어. 수진이의 방은 그대로인데 수진이가 없으니 이 방도 숨을 멈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내 방문을 두드리려다가 텅 빈 복도에서 멈칫하곤 한다. 딸을 키운다는 건 이렇게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이었구나. 주말마다 내 방을 청소했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내가 언제 돌아와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청소를 하면서 나는 내가 어릴 적 숨겨두었던 작은 보물들을 발견하곤 했단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내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도 찾았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구나. 오늘 엄마가 도시락에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넣어주셨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 글을 읽으며 나는 또 울었어. 내가 나를 사랑해준 시간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었구나. 수진아, 너를 보내고 난 뒤의 일상은 참 이상했단다.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차려야 할 밥상이 하나 줄었어. 빨래를 할 때도 내 교복이 없으니 빨랫줄이 텅 비어 보였지. 장을 볼 때도 자꾸만 내가 좋아하던 과일을 집으려다가 아, 수진이가 없지 하고 손을 거두곤 했어. 한 달쯤 지났을 때 내가 처음 집에 왔던 날,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 다녀왔어요 라는 내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부엌에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단다. 너무 반가워서 달려나가려다가 진정하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나갔지. 왔니? 밥은 먹었어? 하지만 그날 밤 일기에는 솔직하게 적었어.
수진이가 돌아왔다. 한 달이 마치 1년처럼 길었는데 아이는 한 달 만에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다. 낯선 세상에서 잘 버티고 있구나.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이제 정말 내 손을 떠나가는구나. 그때부터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내가 없는 집에서의 하루하루를, 내가 전화로 들려준 작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내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리움들을.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고 그 안에는 너에 대한 사랑이 빼곡히 쌓여갔단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내가 떠난 이 빈 방은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날아오른 증거라는 걸. 그리고 채워지는 이 일기장은 외로움의 기록이 아니라 너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라는 걸. 수진아, 빈 방에 앉아 있으면 내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단다. 아장아장 걷던 모습, 처음 학교에 가던 날, 자전거를 배우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이 방 안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비록 내 곁에 없어도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니까. 서울에서 혼자 씩씩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내가 어느 명절날 수줍은 얼굴로 한 청년을 데려왔을 때를 기억하니? 민호 군이었지. 훤칠한 키에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수진 씨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던 그 청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하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단다. 남편은 곁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나는 부엌으로 나와 가만히 찬물을 끓였지. 그리고 습관처럼 그 낡은 일기장을 펼쳤어. 수진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다. 민호 군이라는 청년은 수진이가 젓가락을 놓기도 전에 물잔을 채워주고 아이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더구나. 내가 평생 우리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다정함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마음 한구석이 안심되면서도 자꾸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은. 일기장 속에는 질투 어린 솔직한 고백도 적혀 있었어. 나는 평생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았는데 내 딸은 저렇게 대접받으며 사는구나 싶어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래,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나?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민호 군이 돌아가고 난 뒤 너는 내 손을 잡으며 물었지. 엄마, 민호 씨 어때?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그저 웃으며 그래. 너를 많이 아껴주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라고만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단다. 딸아, 저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렴.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너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등하고 따뜻한 길을 말이야. 그날 저녁 식사 때 민호 군이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 그는 내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내가 차를 내올 때도 벌떡 일어나 제가 할게요라며 도와주려 했지. 내가 웃을 때마다 그의 눈빛도 함께 밝아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단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 청년은 수진이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여기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뭉클해졌어. 내가 20대에 시집 올 때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결혼 준비를 하던 몇 달 동안 너는 종종 전화로
민호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엄마, 오늘 민호가 제 회사 앞까지 우산 가지고 와줬어요. 엄마, 민호가 제일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조언도 해줘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변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 엄마의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란다.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안심되면서도 불안한.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도 적었어. 수진이가 민호군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환했다. 아, 저것이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구나. 나는 평생 거울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너는 나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었지. 드레스샵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 엄마, 왜 우세요? 내가 당황해하며 물었지만 나는 그저 행복해서 그래라고만 대답했단다. 정말로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내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슬프기도 했어. 나도 한때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는데 그 꿈은 시집살이의 현실 앞에서 너무 빨리 시들어 버렸거든. 그날 밤 일기에 적었지. 오늘 수진이의 웨딩드레스를 보았다. 내가 입었던 원산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저 아이의 눈빛이었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설렘으로 빛나는 그 눈빛. 나도 한때는 가지고 있었을 그 빛을 수진이는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하길. 수진아, 민호군을 처음 만난 그날 이후로 엄마는 매일 밤 너희 둘을 위해 기도했단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길, 힘들 때는 손을 맞잡고 함께 이겨내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결혼이란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란다. 나처럼 한 사람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양보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민호 군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 그 청년이 내 곁에 있으니 엄마는 조금 안심이 된단다. 내가 못해준 것들을, 내가 보여주지 못한 사랑의 모습을 민호 군이 너에게 보여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너도 배우고 성장할 거라 믿어. 어느 날 찾아온 민호라는 사람. 그는 단순히 내 결혼 상대가 아니라 엄마가 내게 주고 싶었던 새로운 삶의 증거였단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말이야.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온 집안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지 방 안은 조용했고 나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다시 그 낡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내 가방 속에 몰래 넣어줄까? 아니면 평생 나만 아는 비밀로 간직한 채 태워버릴까? 몇 번이고 고민했단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얼룩진 페이지마다 나의 눈물이, 한숨이, 그리고 너를 향한 사랑이 배어 있었지. 어떤 페이지는 요리 레시피 옆에 오늘도 수진이 학원비가 모자라다.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데 라는 메모가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수진이가 오늘 1등을 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는 기쁨이 넘쳐 흘렀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각했단다.
이 일기장을 내가 읽는다면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엄마의 희생과 고통을 알게 된다면 그게 내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위로가 될까? 이게 다 뭐예요, 당신? 그때였어. 평소 같으면 TV만 보다 잠들었을 내 아버지가 내 곁으로 다가와 앉더구나. 아버지는 내 무릎 위에 낡은 공책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투박한 손으로 그 겉표지를 가만히 쓸어내렸어. 3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내 마음을 물어본 적 없던 무뚝뚝한 사람이었지. 나는 일기장을 덮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 괜찮아. 읽고 싶은 건 아니야. 다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대충은 알고 있었다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 아버지는 계속 말했단다. 당신 참 많이 고생했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사는 게 바빠서 모른 척하고 살았어. 미안하네. 그 한마디에 일기장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30년치의 서러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 일기장 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참 많았는데 그 투박한 사과 한마디에 신기하게도 그 미운 마음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더구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단다. 오히려 따뜻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지. 아버지는 일어서면서 내 어깨를 한번 토닥였어. 내일 수진이가 시집가면 우리 둘이서 찻집이라도 한번 가볼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단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니.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다시 일기장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결심했지. 이 일기장은 내게 주지 않기로. 왜냐하면 이건 엄마의 과거이고 너는 엄마와는 다른 미래를 살아가야 하니까. 나는 일기장 맨 뒷장에 아주 짧은 편지 한 장을 새로 썼단다. 사랑하는 수진이에게 엄마는 30년 동안 이 일기장에 많은 것을 적어왔어.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사랑도. 하지만 이 일기장은 내게 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엄마의 과거가 아니라 너 자신의 미래를 써나가야 하니까.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줘. 힘들 때는 엄마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보렴. 그리고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거라. 그것이 엄마가 30년 동안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란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러니 부디 행복하렴. 영원히 너를 응원하는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나는 일기장을 다시 자주색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었어. 언젠가 내가 엄마가 되고 또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일기장을 건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대신 내가 가져갈 새 가방 안에는 내가 아끼던 작은 자수 손수건과 함께 그 짧은 편지만을 넣어두었지. 손수건에는 내가 손수 놓은 작은 나비 자수가 있었어. 내가 어릴 적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꿈을 상징하는 나비 말이야. 그날 밤 나는 내 방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섰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보였지. 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니 설레면서도 두렵겠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엄마, 내가 놀란 듯 돌아보며 말했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나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단다. 수진아, 내일 행복하렴.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 집에 돌아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속삭였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단다. 일기장 속의 모든 눈물과 고통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수진아, 전하지 못한 일기장 속에는 엄마의 과거가 담겨 있지만 전하고 싶은 마음 속에는 너의 미래에 대한 축복이 담겨 있단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결혼식 당일 창밖으로는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식장 대기실에서 마주한 너의 모습은 내 생의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눈부셨단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너를 보며 나는 30해 전 무거운 한복에 짓눌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나의 모습을 떠올렸어.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에서 너의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단다. 엄마, 손에 힘 너무 들어가요라고 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놓을 수가 없었어. 이제 곧 내 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너는 나와 참 닮았지만 동시에 참 달랐지. 겁에 질려있던 나와 달리 너의 눈동자는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단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모습이구나.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가득 찬 신부의 얼굴. 드레스룸에서 나올 때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 평생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그 사람이 너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더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라고 중얼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식장으로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서 너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지. 나는 아까 내 가방에 넣어둔 손수건 이야기를 했어. 수진아, 엄마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단다. 나비자수가 놓인 손수건인데 힘들 때 그걸 보면서 내 꿈을 기억하렴. 너는 내 손을 잡으며 물었어. 엄마는 결혼할 때 어땠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단다. 엄마는 두려웠어.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내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해. 엄마, 나 잘 살게. 고마워요. 식이 시작되기 전 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던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겨우 훔쳐냈어.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었단다. 모진 세월 속에서도 내가 나의 희망이 되어 주어서 무뚝뚝한 엄마의 진심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아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이야. 문이 열리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어.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갈 때 식장 안에 울려 퍼지던 음악 소리가 마치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단다.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 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가 조금씩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내 자신의 빛을 향해 다가가는 것 같았어. 제단 앞에 선 민호 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 그는 내가 다가오는 걸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단다. 아, 저 사람은 진짜로 우리 수진이를 사랑하는구나.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내내 내 옆에 선 민호 군의 손을 보았어.
내 손을 소중하게 맞잡은 그 다정한 손길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내 일기장 속의 슬픈 문장들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 나의 신부 수업은 고통과 인내였을지 모르지만 너의 신부 수업은 사랑과 존중으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이제야 내 어깨를 누르던 해묵은 짐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단다. 신부님, 신랑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례가 물었을 때 너는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했어.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 신랑님, 신부님을 사랑하십니까? 민호군도 똑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단다. 결혼이란 건 이래야 하는 거구나.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한 사람만의 희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인 것. 식이 끝나고 너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았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부네요. 행복해 보여요라고 축하해 주었지. 나는 한 발짝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단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너와 민호군이 첫 춤을 추었어. 서툴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춤추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어. 주변 사람들도 모두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지. 그날 저녁 너희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너를 꼭 안아주었어. 행복하렴. 우리 딸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축복이 담겨 있었단다. 수진아, 결혼식 날에 너는 정말로 눈부셨어.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개나리처럼 아름다웠지. 그리고 그 눈부심이 내 앞날을 계속 밝혀주기를 엄마는 간절히 바란단다. 모든 식이 끝나고 돌아온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쓰던 방의 문을 열어보니 미처 다 가져가지 못한 몇 권의 책과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오늘의 내 마음은 맑게 갠 가을 하늘처럼 평온했단다. 내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어.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벽에 붙어 있는 고등학교 졸업사진, 책장에 꽂힌 내가 좋아하던 소설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너만 없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어. 오히려 따뜻했단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 자라주었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자주색 보자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30년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내가 자라는 동안의 기쁨이 층층이 쌓인 나의 신부 수업 일기. 나는 그 일기장을 들고 거실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져가고 있었죠. 일기장을 펼쳐 첫 페이지를 보았어. 오늘 시집을 왔다. 모든 게 낯설고 무섭다. 21살 신부였던 나의 떨리는 글씨가 거기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쓴 글이 있었어. 내일 수진이가 결혼한다. 드디어 내 신부 수업이 끝나는구나. 그 사이에 30년을 천천히 넘겨보았단다. 내가 태어난 날의 기쁨,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동, 학교에 입학한 날의 설렘, 사춘기 때의 갈등, 대학 합격의 환희.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지요. 손가락이 떨려서 한참 만에 메시지를 열었어. 엄마, 가방 속에서 편지 봤어. 엄마는 항상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난 엄마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나를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엄마.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깨달았단다. 내 지난 30년이 결코 헛된 희생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야. 내가 견뎌온 그 춥고 외롭던 부엌에서의 시간들이 결국 너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었음을 말이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단다. 감사의 눈물이었어.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 수진아, 너야말로 엄마의 자랑이란다. 행복하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다시 일기장을 바라보았어. 이제 이 일기장은 끝이 난 거야. 30년의 신부 수업이 마침내 졸업한 거지.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쳐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의 신부 수업이 끝났다. 그리고 오늘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 글을 쓰고 나니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느껴졌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창고 구석에 밀어두었던 낡은 화구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오래전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어졌거든요. 물감 튜브들은 굳어 있었고 붓들은 뻣뻣해져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 캔버스를 툇마루에 세우고 팔레트에 물감을 짜냈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색깔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지.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나는 저 멀리 보이는 산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산 위로 떠오르는 해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아침 해를 말이야.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 20대에 그림을 그릴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저 평온하고 행복했단다. 내 아버지가 나와서 내 옆에 앉았어. 그림 그리니 좋으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 응, 정말 좋아. 아버지는 한참 내 그림을 보다가 말했어. 당신 재능이 있었구만. 왜 진작 다시 시작하지 않았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단다.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 수진아,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직 순자로서 나만의 색깔로 남은 생을 채워가려 합니다. 너를 키우느라 접어두었던 내 꿈들을 이제 하나씩 펼쳐보려고 해. 그림도 그리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미술 수업도 들어볼 생각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전시회도 열어보고 싶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툇마루에 내려앉은 노을빛이 참으로 따스한 저녁입니다. 나의 신부 수업은 끝났지만 순자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란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니까. 사랑한다, 나의 딸아. 그리고 고맙다. 나를 엄마로 만들어 주어서.